아저씨는 왜 죽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 동자승의 외마디. 동자승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죽은 사람인데 왜 살아있는 척해요? 그곳에서 우리 가족의 비밀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머물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인연을 맺어주세요. 산사의 아침은 유난히도 시렸습니다. 6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의 무릎은 찬바람이 불 때마다 욱신거렸지만 나는 그 통증보다 옆에서 걷는 아들 정우의 기색을 살피는데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정우는 시종일관 미간을 찌푸린 채 스마트폰 액정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조상님 덕이고 부처님 은덕이라며 억지로 데려온 길이었지만 아들에게 이 시간은 그저 버려지는 시간일 뿐인 모양이었습니다. 정우야, 구두에 흙 묻겠다. 조심해서 걸어. 내 조심스러운 말에 아들은 대답도 없이 신경질적으로 구두를 바닥에 탁탁 털었습니다. 그 소리가 꼭 내 가슴을 걷어차는 소리 같아 나는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손등은 이미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살아온 세월. 갈치 비늘을 긁어내고 얼어붙은 동태를 치며 벌어들인 돈으로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내 손톱 밑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거무스름한 핏자국과 생선 내장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아 아들의 번듯한 양복 소매 근처에는 손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으로 향하는 돌계단 위에서 주지 스님과 함께 내려오던 어린 동자승 법공이 우리 앞에 멈춰 선 것은 그때였습니다. 맑은 눈망울을 가진 그 아이는 우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내 곁에 선 아들을 가리키며 주지 스님의 가사자락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스님, 무서워요. 저 아저씨 뒤에 죽은 사람이 따라와요. 아니, 아저씨가 죽은 사람이에요. 법공의 목소리는 산새 소리조차 멈추게 할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질색하며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이고 스님, 얘가 무슨 말을. 우리 아들이 얼마나 건강한데요. 이제 한창 일할 나이인데 죽다니요. 얘야, 그런 말하면 못 쓴단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습해 보려 했지만 법공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주지 스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저씨 심장 자리에는 얼음 덩어리만 있고 엄마를 보는 눈도 죽은 물고기 눈 같아요. 속이 다 썩어서 텅 비었는데 왜 살아있다고 해요? 무서워요, 스님. 정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모멸감에 찬 눈으로 나를 쏘아보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내가 바쁜 시간 쪼개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꼬마애가 하는 헛소리 들으려고 온 거야? 이게 무슨 망신이야. 가자고 당장. 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하니 일주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석상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상여 나가는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려온 것은 왜였을까요? 주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법공을 달래며 나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정우의 옆 얼굴은 단단한 벽 같았습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잘게 갈라지는 손등을 비벼대며 아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내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휘어질 대로 휘어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산지 수십 년 겨울이면 살점이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나는 그 피를 닦아낼 새도 없이 아들의 학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정우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나는 시장 골목 끝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비린내 나는 삶이 비로소 꽃을 피우는구나. 이제야 사람 대접받고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정우야, 배 안 고프니? 엄마가 어제 새벽 시장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은갈치 실한 놈으로 사다 놨는데 집에 가서 소금 살살 쳐서 구워줄까? 내 조심스러운 물음에 정우는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더니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 비린내 타령 좀 그만해. 나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소화도 안 돼. 그리고 집안에서 생선 구우면 냄새 배서 내일 입을 양복 다 버려. 그냥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 아들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손에 밴 냄새가 아들에게는 부끄러움이고 짜증이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황급히 양손을 무릎 사이에 끼워 감췄습니다. 아무리 비누로 씻고 향수를 뿌려봐도 손톱 밑에 박힌 가난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훈장이 아니라 아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수치였던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우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눕더니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해서 어젯밤부터 정성껏 불려둔 쌀을 씻었습니다. 쌀을 씻으며 나는 자꾸만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법공아, 내가 본 게 정말 내 아들의 죽은 마음이었니? 설거지통에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꼭 내 눈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일이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정우는 식탁에 앉자마자 젓가락으로 반찬을 깨작거렸습니다. 내가 정성껏 무친 나물도 며칠을 고아낸 사골국도 아들에겐 그저 번거로운 숙제처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엄마, 반찬이 왜 이렇게 다 짜? 의사 선생님이 엄마 혈압 높다고 싱겁게 드시라며. 이렇게 짜게 드시니까 자꾸 몸이 붓지. 신경 좀 써. 걱정해주는 말인 걸 알면서도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좀 싱겁게 하마. 정우야, 이 멸치는 엄마가 직접 머리 따고 똥 빼서 볶은 거야. 칼슘 많으니까 좀 많이 먹어. 너 요새 야근하느라 기운도 없잖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은 밥상을 물리고 거실로 나가 영어 섞인 말투로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아들은 식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텅 빈 식탁에 홀로 남은 나는 아들이 남긴 반 공기의 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어버린 밥그릇 속에 내 평생의 헌신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목이 메어왔습니다. 나는 주방 세제를 묻혀 식기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문질렀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씻기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아들이 벗어놓은 양복 겉옷을 정성껏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옷에서도 아들의 향수 냄새와 함께 차가운 도시의 냄새가 났습니다. 문득 거실 구석에 놓인 손자 녀석의 장난감을 치우며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누구 하나 엄마 좀 앉아서 쉬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내 몸을 땔감으로 써왔는데 이제 남은 건 쟤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갈라진 손등에 안티프라민을 듬뿍 발랐습니다. 화끈거리는 손등을 코에 대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이 생선 비린내가 왜 오늘따라 이토록 서럽고 외롭게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출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떠들겠지요. 하지만 내 곁에 있는 이 아들은
내가 알던 그 따뜻했던 정우가 아니었습니다. 동자승 법공의 말대로 내 아들의 심장은 정말 얼어붙어 버린 것일까요? 정우야, 너는 정말 살아있는 게 맞니? 내 속엔 아직 엄마가 있니? 아니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은 벌써 어디로 가버린 거니? 어둠 속에서 나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 울음소리가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에 묻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동자승의 그 소름 끼치는 예언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니. 살아서 걸어다니는 내 자식이 죽은 사람이라니.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내 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법공의 그 맑고도 서늘한 눈동자가 나타나 저 아저씨는 죽은 사람이에요라고 속삭였고, 눈을 뜨면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낯선 콧소리 소리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살아있는 자식을 두고 죽은 사람이라니요. 세상 천지에 이런 고약한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아이의 말이 독초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정우, 겉은 멀쩡한데 정말 그 속은 죽어버린 걸까요? 새벽 5시, 평생 몸에 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장사할 때부터 지켜온 시간입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간다는 아들에게 따뜻한 국 한 사발이라도 먹여보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솥을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팔을 다듬고 마늘을 짓짓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예전 같으면 이 소리에 정우가 엄마 맛있는 냄새 나요 하며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을 텐데 지금의 아들은 닫힌 문 너머에서 기척조차 없습니다. 나는 도마 위에 놓인 물을 썰며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박힌 굳은 살은 이제 감각조차 무뎌졌습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갈치를 팔 때 서슬 퍼런 칼날에 검지손가락을 깊게 베인 적이 있었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나는 병원에 갈 생각은커녕 정우 학원비 입금 시간이 늦을까봐 노란 고무줄로 손가락을 꽁꽁 동여매고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퉁퉁 부어오른 손으로 정우에게 건네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 그 돈에서 비린내가 난다며 정우는 코를 찡긋거렸지요. 그때 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더 깨끗한 돈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즈음 정우가 정장을 갖춰 입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아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정우야, 국 다 됐다. 한 수저만 뜨고 가라. 소고기 넣고 시원하게 끓였어. 내 간곡한 청에 정우는 시계를 쓱 보더니 마지못해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나는 정성껏 푼 밥과 국을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정우야, 어제 그 동자승 말이다. 애가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런 거겠지? 너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엄마가 오늘 다시 가서 불공 드리고 올게. 아들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정우는 밥그릇을 밀쳐내며 차갑게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 내가 어제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분이 더러웠는지 알아? 그런데 거길 또 간다고? 엄마는 왜 자꾸 나를 그런 미신이나 믿는 집안 자식으로 만들어? 미신이라니. 스님이 계시는 절인데.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엄마가 기운 좀 넣어주려고. 기운? 내 기운 뺏는 건 엄마야. 나 회사에서 하루에도 수십억씩 오가는 결정 내려야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죽은 사람이니 뭐니 하는 소리나 듣게 해. 제발 부탁인데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아들은 일어섰습니다. 국은 채 식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이미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남긴 국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위로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평생을 쏟아부어 키워낸 결과가 이토록 시리고 아픈 외면이라니 도저히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을 던져넣듯 넣어두고 나는 낡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또 한참을 걸어 산 아래 도달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무릎이 깨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법공, 그 아이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죽었는지, 죽었다면 무엇이 그 아이를 죽게 했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다시 찾은 산사는 어제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대웅전 앞에서 서성이고 있자니 어제 보았던 주지 스님이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나를 보더니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보살님, 다시 오셨구려. 스님, 예, 제가 마음이 너무 지옥 같아서. 어제 그 동자승, 법공이는 어디 있습니까? 스님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나를 요사채로 안내하셨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있자니 저 멀리서 법공이 산새들과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겁에 질려 있던 아이는 간대없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꽃잎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법공은 멈칫하더니 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그래, 얘야. 어제 내가 한 말 때문에 할머니가 밤새 한숨도 못 잤단다. 우리 정우, 내 아들이 왜 죽었다고 한 거니? 저렇게 멀쩡히 살아서 돈도 잘 벌고 밥도 잘 먹는데 왜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 법공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거친 손을 자신의 작은 고사리 손으로 살포시 덮었습니다. 할머니, 손은 따뜻해요. 비린내가 나는데도 속에서 예쁜 꽃향기가 나요. 할머니는 진짜 살아있어요. 사랑하니까요. 아이는 잠시 멈췄다가 슬픈 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아저씨는요. 눈 속에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없어서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못 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마음의 숨이 멈췄는데 몸만 기계처럼 움직이는 걸요. 사람들은 그걸 산 거라고 하지만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고마움을 모르는 마음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거라고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껍데기만 남은 송장이 걸어오는 것 같아서. 법공의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마음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것이라는 말. 아들이 내민 차가운 손길, 내 정성을 미신이라 치부하던 멸시, 비린내 난다며 나를 멀리하던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봅니다.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내 살을 깎아먹이며 키웠는데 정작 그 아이 영혼이 죽어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남들보다 앞서가라. 그 말만 했지 정작 엄마 마음을 보라고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이 송장이 되었다니 이게 무슨 천붕입니까? 법공은 내 어깨를 작은 손으로 다독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그래도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어서 아저씨를 살릴 수 있어요. 향기가 나는 사람은 시든 꽃도 살릴 수 있댔어요. 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주지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음졸이셨습니다. 보살님,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지만 요즘 자식들은 부모의 앞모습조차 보지 않으려 하지요.
하지만 자식의 마음이 죽은 것은 자식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도끼가 그 아이의 숨을 막은 게지요. 보살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쏟은 눈물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눈물이 마중물이 되어 아들의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는 산길을 내려오며 나는 계속해서 법공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내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차가운 세상 속에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잠시 숨을 멈춘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섰을 때 불 꺼진 거실에서 차가운 기운이 나를 맞이할 때 나는 다시금 절망했습니다. 정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주방 식탁 위에는 아침에 내가 차려준 국밥이 하얗게 기름이 뜬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식어버린 국밥이 꼭 내 인생 같았습니다. 뜨겁게 끓어 넘칠 때는 아무도 봐주지 않다가 차갑게 식어버린 뒤에야 버려지는 찌꺼기 같은 살. 나는 그 식은 국그릇을 끌어안고 어두운 주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살게 하려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서 그 희생이 너에게는 짐이 되고 독이 되었나 보구나. 하지만 엄마는 포기 못한다. 죽은 내 마음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엄마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비린내 나는 손을 더럽혀도 좋다. 어둠 속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죽은 영혼을 되살리기 위해 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내 목숨을 깎아먹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 잘 키워 대기업 팀장 만들었으니 연실이 팔자가 상팔자라고요. 시장 골목 동료들은 부러운 눈으로 저를 보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라고 덕담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번듯한 아파트, 값비싼 가전제품,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정작 내 아들의 영혼이 얼마나 검게 타 죽어가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동자승 법공의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자식은 정말로 숨만 쉬는 시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가 오랜만에 일찍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손에는 꽃다발도 맛있는 간식거리도 아닌 커다란 서류 가방과 술 냄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들의 양말을 벗겨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정우야,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속 버린다. 엄마가 꿀물 좀 타줄까? 하지만 아들은 내 손을 쳐내며 신경질적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아, 진짜 좀. 엄마는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해? 내가 애야? 양말은 내가 알아서 벗는다고 몇 번을 말해. 천해진 내 손이 공중에서 허망하게 떨렸습니다. 손톱 밑에 밴 비린내가 아들에게 닿을까봐 조심스러웠던 마음은 간대없고 그저 자식을 챙기고 싶었던 애미의 본능만 상처 입어 욱신거렸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정우가 갈증이 났는지 주방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생기 하나 없이 푸석했습니다. 그 모습이 꼭 법공이 말했던 죽은 사람의 형상 같아 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너 요즘 정말 괜찮은 거니?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어? 동자승이 한 말, 엄마는 자꾸 마음에 걸려. 너 정말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거야? 정우는 컵을 내려놓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픈데? 아니, 엄마. 나 아주 건강해. 근데 말이야. 나 가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침에 눈 뜨면 전쟁터에 끌려가는 기분이고
사람들은 나를 팀장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 같아. 엄마가 원하는 성공, 그거 해주려고 내가 영혼까지 팔아서 일하고 있잖아. 근데 엄마는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뭘 더 해야 만족할 건데? 내가 언제 너더러 영혼까지 팔라고 했니? 나는 그냥 내가 행복하길 바랐던 것뿐이야. 행복? 엄마가 말하는 행복이 뭐야? 시장에서 생선 팔면서 우리 아들 팀장님이다라고 자랑하는 거? 그거 지켜주느라 나는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나 어제도 접대하느라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어. 근데 엄마는 절에 가서 내 운세나 빌고 있잖아. 그게 나를 위한 거야. 엄마 체면을 위한 거야? 정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나의 자랑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위해 죽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의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건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정우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얼음물이 뚝뚝 떨어지는 생선 괴짝을 짊어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면 고무 장갑 속으로 파고드는 한기에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았고 생선 가시에 찔린 자리는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옷에서 생선 냄새 난다고 애들이 놀려. 그날 밤 나는 시장 구석에서 내 옷을 미친 듯이 빨았습니다. 락스를 들이붓고 손바닥이 벗겨지도록 문질렀지만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이 냄새 안 나게 키우리라.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시켜서 누구도 무시 못하게 하리라. 그 집념이, 그 지독한 사랑이 정우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던 걸까요? 나는 아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들의 목에 무거운 족쇄를 채웠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정우는 퇴근하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 소파 한 구석에서 아들의 기척만 살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내 손길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나는 오래된 약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내 인생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인 나라는 존재는 이 집안에서 무엇일까요? 밥을 차리고 옷을 세탁하고 아들의 성공을 빌어주는 그림자. 하지만 그 그림자가 너무 짙어 정작 아들의 빛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부처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다 줬는데 내 뼈를 깎아서 자식을 키웠는데 왜 정작 남은 건 미움뿐입니까? 법공이 말한 죽은 사람이 정말 정우라면 그 아이를 죽인 범인은 바로 이 못난 애미입니까? 내 사랑이 독이었습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역질을 하는 소리와 함께 억누른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 달려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 정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변기를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너 왜 이래? 어디가 아파? 정우는 나를 보더니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 팀장, 차가운 도시 남자 정우는 간대없고 예전에 시장 골목에서 아이들에게 놀림당하고 돌아온 그 어린 정우가 거기 있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릴 것 같아.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나 어떡해, 엄마.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법공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의 심장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수의를 입은 채 아들은 속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품에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내 품이 싫다며 밀어내던 아들도 그날만큼은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욕실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찬 타일 바닥의 기운이 온몸을 감쌌지만 아들의 눈물만큼은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아들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을까요? 껍데기만 남았던 내 아들이 다시 사람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놓아주어야겠다고. 내가 쥐고 있던 그 독한 욕심의 끈을 놓아야 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들의 무너진 자존감과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주기 위해 나는 다시 그 산사로 향해야 했습니다. 법공과 노스님에게 빌어서라도 내 아들의 목숨보다 귀한 마음을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무너졌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은 사실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욕실 바닥에서 아이처럼 울던 정우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나는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원망보다 내가 너를 죽이고 있었구나라는 자책이 독처럼 온몸에 퍼졌습니다. 나는 아침이 밝자마자 정우를 억지로 깨워 다시 그 산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아들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혼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아들은 내가 이끄는 대로 힘없이 발을 뗐습니다. 다시 찾은 산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이 오늘은 나를 위로하기보다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우는 대웅전 앞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왔지만 산사의 낡은 기와 아래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동자승 법공이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법공은 정우를 보더니 이번엔 숨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슬픈 눈으로 정우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아직도 차가운 연기가 나요. 근데 어제보다 더 많이 아파 보여요. 정우는 법공의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법공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얘야, 법공아.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내가 어제 그랬잖니. 향기 나는 사람은 시든 꽃도 살릴 수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무엇을 더 내놓아야 내 아들 마음이 다시 뛸 수 있겠니? 법공은 나를 이끌고 노스님이 계신 다실로 안내했습니다. 노스님은 찻잔에 차를 따르며 우리 모자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찬물 끓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보살님, 자식의 마음이 죽었다고 통곡하시더니 이제야 그 죽음의 냄새를 맡으셨구려. 스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키운다고 한 것이 아들을 껍데기만 남은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노스님은 찻잔을 정우 쪽으로 밀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이 차가 뜨거워 보이는가, 차가워 보이는가? 정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이 나는 걸 보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아니네. 자네 마음이 얼음덩어리인데 세상 무엇이 뜨겁게 느껴지겠나? 자네는 지금 부모의 사랑도, 아내의 정성도, 아이들의 웃음도 다 짐으로만 여기고 있네.
누군가 자네에게 사랑을 주면 자네는 그걸 갚아야 할 채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 숨이 막히는 게야. 사랑은 흐르는 물이어야 하는데 자네에게는 고여서 썩어가는 웅덩이가 되었네. 정우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스님의 말씀은 아들이 평생 숨겨온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또한 마찬가지요. 보살님은 생선 비린내를 훈장이라 생각하며 자식에게 내밀었지만 그 비린내는 자식에게 희생의 압박이었소.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소리 없는 외침이 아들의 영혼을 갉아먹은 것이오. 보살님이 손을 씻지 않으면 아들은 영원히 그 냄새에 질식해 죽어갈 것이오. 스님의 말씀에 나는 뒤통수를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의 희생이 아들에게는 서서히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다니. 나는 내 휘어버린 손가락과 거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안아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기만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절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 제 보상 심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내 가난을 씻어내려고 아들을 세탁기처럼 돌렸습니다. 아이고, 정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 비린내 나는 손이 너를 살린 게 아니라 너를 죽이고 있었구나. 내 통곡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도 결국 참지 못하고 내 곁에 주저앉아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니야. 내가 못나서 그래. 엄마 고생한 거 아니까 내가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서 엄마 얼굴 보는 게 무서워서 그랬어. 모자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과 성공에 눈먼 손이 만나 뜨거운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절 마당 한 구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내어주신 빗자루를 들고 법공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슥슥 흙바닥을 쓰는 소리가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곁에 앉은 정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억세게 쥐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살포시 마치 어린 새를 만지듯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정우야, 이제 팀장 안 해도 된다. 너 힘들면 다 내려놓고 엄마랑 시장 가서 국수 장사나 하자. 엄마가 너 굶기겠니? 이제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거, 그거 하나면 엄마는 충분하다. 아들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훌쩍 커버린 아들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우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산사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좁고 서늘한 방이었지만 아들과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걸걸한 아파트 침실보다 100배는 평온했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코를 골며 자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법공아, 내 아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단다. 이 어미의 눈물이 마중물이 되었을까? 아니면 저 노스님의 죽비 소리가 아들을 깨웠을까? 나는 밤새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성공의 도구로 쓰지 않겠다고, 오직 사랑하고 보듬는 데만 쓰겠다고 부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그 퀭하고 시커멓던 눈이 아니라 조금은 맑아진 마치 어린 시절의 그 눈망울을 닮은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법공이 우리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저씨 뒤에서 시커먼 연기 안 나요. 대신 조그만 새싹이 보여요. 나는 법공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회사에서의 독촉, 성과에 대한 압박, 다시 아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으려는 세상의 소리들. 나는 아들의 휴대폰을 뺏어들었습니다. 정우야, 오늘은 전화 받지 마라. 엄마랑 바다 보러 가자. 내 마음속에 쌓인 그 얼음 덩어리, 바닷바람에 다 녹여버리고 가자. 아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눈부셔 나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바닷가는 늦가을 바람으로 제법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나란히 모래사장을 걷는 이 길은 평생 가시밭길을 걸어온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산책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사표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그 아까운 자리를 왜 버리느냐고 아우성이겠지만 저는 아들의 그 결정이 죽음에서 돌아온 자의 첫 번째 숨비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예전처럼 아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아이의 지친 몸을 안아주기 위해 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주방 식탁에 앉아 제가 요리하는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시장일. 이제 진짜 그만두면 안 돼? 내가 돈은 조금 못 벌어도 엄마 맛있는 거 사줄 정도는 벌 수 있어. 이제 그 비린내 나는 손, 내가 씻겨주고 싶어. 아들의 말에 씻던 상추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제 거울이 있었습니다. 저의 굽은 등과 거친 손을 비추는 맑고 투명한 사랑의 거울 말입니다. 그래, 정우야. 엄마도 이제 생선 대가리 그만 보고 우리 아들 얼굴 보며 살란다. 너를 성공시키는 게 내 목숨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걸 보는 게 진짜 내 목숨이었어.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에 나물 몇 가지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아들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하얗게 기름이 뜨던 아침의 식은 국밥과는 달랐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온기가 서려 있고 그 온기가 아들의 핏기를 돌게 했습니다. 아들이 잠든 밤, 저는 거실 한편에 모셔둔 작은 불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휘어버린 10손가락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시장에서 묻혀온 비린내도 아들에게 가졌던 독한 욕심도 이제는 다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법공이라는 어린 동자승이 왜 정우를 죽은 사람이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식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고마움과 사랑의 숨결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는 것은 결국 어머니의 눈물 섞인 참회였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뒤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보살님들, 혹시 지금 내 자식이 남보다 뒤처진다고, 내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다고 서글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은 내가 평생 고생한 걸 자식이 몰라준다고 가슴을 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그 독한 집착이 어쩌면 사랑하는 내 아이의 숨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손을 씻고 내가 먼저 비린내 나는 욕심을 버린 때 비로소 자식의 죽은 마음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살님들의 구분 등 뒤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